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26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오늘 아침에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이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확인을 할 것이다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를 저희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사안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힘의 지금 이제 러시아 카잔에서는 그 브릭스 회의가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UAE도 들어갔고 사우디도 뒤늦게 들어갔고 이집트도 들어갔죠. 네, 그래서 힘의 균형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부상한다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서는 한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미국이 일단 주도하다가 팽을 한 입장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는 우크라이나 파병 그 건을 가지고 지금 이제 침소봉대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상당히 좋은 사례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치권에 대한 압력을 봤을 때는 우리나 일본보다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한 압력을 미국한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자, 미국의 자본을 좌지우지하는 그 세력이 유태인계란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대응을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그 이제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일본과 손잡은 윤석열이 한반도 긴장 강화를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드론도 보내고 또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의 어떤 십자군인 마냥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짧게는 북한과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벌려놓는 게 있고, 또 크게 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계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국내 지지율 10%대인 윤석열이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무모하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천공의 어떤 점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한반도 상황, 특히 미국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만약 지금 예상되는 대로 트럼프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트럼프와 윤석열과의 관계, 남북과의 관계, 남북 사이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보복 공습을 했죠.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타냐후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그의 어떤 정치적 수명하고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하고 이제 교환을 하는 그런 셈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하게 발생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유사한 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남한에서 발생하고 있죠. 윤석열, 김건희, 천공의 정치적 생명이냐, 아니면 한반도 전체의 위협이냐. 우리는 이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희생됐던 동족 간의 전쟁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두 번 다시 반복한다면 아마 역사에서 잊혀진 민족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왔고, 수많은 곡절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남았거든요. 이제 세계에 우리의 뜻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몇몇의 장난으로 이 큰 기운이 끊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최근의 동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남기시는 댓글들을 보면은 안타깝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힘이에요, 우리의. 그리고 그런
권력을 가지지 못한 우리 평범한 우리, 그렇지만 바른 뜻을 가진 우리가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게 인류 역사상 어떤 시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기가 때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10년 전만 해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네. 자, 로이터 보도죠. 이스라엘 보복 공습을 했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31분, 이란 시간으로는 오전 5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양쪽에 주장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가까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틀릴 수 있어요. 이란이 주장하는 것은 제한적인 피해다. 자,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은 3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가했다. 자, 이란의 제한적인 피해, 저 부분에서는 약간은 동의가 돼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 과연 뭐였을까? 지금 이란의 보도를 제가 이란의 2개의 영자 신문 사이트를 살펴봤습니다. 이걸 종합해 본 결과, 이 세상 아직도 누구도 종합해 보고 있진 않아요. 예, 틀릴 가능성은 많습니다. 해본 결과 이 공격은 확실한 것은 이란 내에 친이스라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핵시설 근처에 대해서 이 드론으로 공격한 바가 있고, 최근에도 이란 군부 내에서 이스라엘의 영향권 내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금년 초에는 터키에서 이스라엘 모사드의 간첩들을 뭐 100여 명 정도 제 기억으로 그런데 축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제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이란 내부에서 드론이 지금 많이 날라온 것 같아요. 쿼드콥터, 날개 4개 달린 거. 거기에 대한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근데 그거는 쿼드콥터의 특성상 탄도 중량이 뭐 기껏해야 박격포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특히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봤을 때는 큰 피해가 뭐 방벽이 잘 많이 쳐져 있으니까 없다고 보고, 이스라엘 공군이 지금 동원된 부분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유출됐던 미국의 기밀 보고서에 나왔던 대로 공군기들이 출격을 해서 공중 급유를 받으면서 수십 대 정도가 지금 동원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규모를 봤을 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한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비밀 문건에는 탄도탄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탄도탄이라기보다는 우리 타우루스급의 순항 미사일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란의 방공망이 미치지 못하는 먼 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400에서 500km 전에 우리 타우루스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유럽에 있는 스칼펠이나 뭐 유사한 유류가 다 그런 유류죠. 한 사거리 500km 정도는 돼요. 방공망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그 순항 미사일 쏘고 간 것 같거든요. 그게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기는 빠져나갔다. 공중 급유를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일단 F-15급이 동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그 무거운 타우루스 미사일을 실을 수 있거든요. 타우루스급의 미사일을. 그런데 그런 미사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회피 기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속도도 느려요. 보통 아음속이거든요. 그런 유의 미사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타우루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란에 들어와서 이란에 이제 몇 군데 테헤란을 비롯해서 몇 군데 주요 지역의 군사 기지를 타격하려고 했는데 요격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으면 요격하기 쉽거든요. 그거는 걸리면은. 그래서 실제 이란이 인정한 제한된 피해가 났다는 부분은 이란 내부에서 이룩해서 공격한 이란 내부의 어떤 이스라엘 세력이 활용한 자폭 드론에 의한 피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가장 타당하다 싶은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3파에 걸친 공격이 있었고 이스라엘 공군의 피해는 없었다. 그래서 멀찌감치 쏘고 갔다. 그렇지만 그 항공기들이 쏜 미사일들은 거의 맞지 않았다. 뭐 처음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에 사령부를 타격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바로 부인되고 있거든요. 피해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격을 가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 미사일들이 만약 요격되지 않았으면은 핵심 시설에 가서 맞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격은 지난번 10월 1일 날 발생했던 이란의 180발의 탄도탄을 이용한 이스라엘 타격에 비해서는 훨씬 부족했다. 예.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거나 이스라엘 타격을 했잖아요. 이제 이란의 몫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반격할 수 있는 거야. 언제 어떤 식으로 반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응하는 네가 공격한 만큼 되돌려주겠다. 확진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큰 공격은 막혔고 지난번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 타격을 줬단 말이에요. 군 기지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 식은땀이 흐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미국 언론 몇 군데나 보면 100대 정도의 항공기가 동원됐다. 근데 제가 쭉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00대 정도 동원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진 그 F-15가 66대고 F-35가 몇십 대고 F-16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사용한 무장과 추정되는 무장과 그 이란과의 거리를 감안했을 때 주로 사용됐을 기종은 F-15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F-15 정도가 동원됐으면 수십 대의 공군기가 동원이 됐다. 전투기, 급유기, 조기 경보기. 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보도입니다. 이게 가장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또한 이것은 며칠 전에 유출됐던 미국의 기밀 보고서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의 정황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네. 자, 이거였죠. 항공기 발사 탄도미사일, 골든 호라이즌, 락스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은 검색이 안 돼요. 이들 미사일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로 봅니다. 예. 러시아의 킨절 같은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첫 사례고 지금 미사일의 상황을 봤을 때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정도로 봐져요. 이것들은 요격당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예. 자, 지금 핵무장이 의심되는 이란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조심하거든요. 자,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 한반도 사례하고 한반도의 상황하고 지금 미사일 상황을 계속 견주어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바로 미국이 관여 안 했다. 논의하고 토의는 했고 했지만 이스라엘 공격에 우리가 가담은 안 했다. 그걸 가장 먼저 부인하고 나섰어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무장관이죠. 이게 중요한 입장인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나왔던 미국의 입장과 동일해요. 자, 이스라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은 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유전은 안 되고 핵시설도 안 된다. 결국 미국은 거기 발을 담그지 않는다. 그게 그대로 실현된 것이고 로이드 오스틴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란 오해해서 우리한테 뭐 쏘지 마라. 주변의 미군 기지에다가. 자,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반응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이란의 핵무장을 미국이 확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이게 이스라엘에 되게 난감한 입장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 크게는 못했다. 즉 이란한테 받은 만큼 돌려주지는 못했어요. 즉 이것을 계속 미국이 말렸다는 것도 돼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
진짜 잘못하면 우리가 너희가 이상하게 하면 우리가 진짜 무기 지원 끊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 협박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보복하려면 해라. 그래서 너 인정한다. 그럼 장기 들어오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인데 네타냐후가 그러면 죽으니까 네타냐후가 그 선택을 한 이런 되게 뭐라고 할까 옹색하는 그런 입장이 드러나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그 부족한 공격이지만 자, 이번에 통해서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이란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면 이란이 막아내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리면 못 막는다. 거기다가 미국에까지 협박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루 전에 3자를 통해서 이란의 공격 관련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때린다. 지난번 이란이 이스라엘 때릴 때 미리 알려줬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미국이 먼저 탐지해서 알려줬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하는 목표는 다 때렸거든요. 그럼 뭐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 레이더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방공망이 마비됐을 거예요. 그 광역 방공 레이더는 몇 대 안 되거든요. 아니 숨겨놓은 사드 레이더, 텔아비브 외곽에 있는 사드 레이더도 맞히는데 그린파인 레이더를 못 찾겠습니까? 예. 자, 이게 이제 어떤 네타냐후의 공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론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국민한테는 우리가 대응을 했다, 보복을 했다. 나는 강한 지도자다. 계속 강하게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란의 공격 사실을 알렸다. 이것도 뭐냐? 저는 미국이 왜냐하면 공격하기 바로 전까지 미국에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 예. 이것은 미국이 요구한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억지 춘향으로 그래 공격 굳이 하려면 해라. 대신 이런 조건을 맞춰서 해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미국의 지금 제어하에 들어와 있다. 네타냐후의 형편이 상당히 안 좋아져 있다. 이제는 이란한테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에 넘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이란은 때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무의미했고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유의미했고 향후 추가의 공격이 발생했을 때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주도권이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넘어간 것이죠. 예. 자, 좀 전에 그 엑시오스의 보도를 정리한 해외 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수의 제3국을 통해서 이란의 통지를 했다. 우리 공격할 거다. 그리고 이런 곳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는 이것이 근데 지난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랬느냐, 직접적으로 알려줬느냐, 이스라엘에다가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이 사전에 파악한 거는 확인이 돼요. 근데 그게 이란이 미국이 알려줬는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보고 미국이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확실치는 않아요. 자, 거기서 이미 차이가 있죠. 그럼 이스라엘이 그러고 싶었을까? 자, 지난번 180발의 이란의 탄도탄의 위력과 지금 수십 대의 공군기들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성과가. 지금 발생한 성과는 제한적인 성과는 그 이란 내부에서 발사한 이스라엘 연계 세력이 쏜 그 드론에 의한 지금 피해를 보인단 말이에요. 벌써 많이 기울어져 있죠. 자, 이것은 미국이 하지 마라. 그리고 뭐 기밀자료 유출된 부분도 있죠. 의도적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네타냐후가 결국은 선택을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미국의 입장은 강고했다. 즉 그것은 이란의 핵무장을 암시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또 자, 그 미국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되겠고 아주 강고하다는 부분이 있고 네타냐후도 살아야 되겠으니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렇지만 그림은 안 좋다. 이제는 주도권이 이란으로 넘어갔다. 이란을 보복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확보했다. 이스라엘이 공격한 만큼 보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타격은 훨씬 더 심대하게 줄 수 있다. 네, 미 당국자 이야기했잖아요. 이란 곧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 그래서 미국이 난 안 했다.
우리 공격하지 마라. 특히 그 핵무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네타냐후는 갈수록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어요. 우리 윤석열과 아주 비슷해요. 윤석열도 이런 길을 꼭 하게 될 겁니다. 예. 자, 이거 정리한 그 엑시오스 내용인데, 이건 이제 TOI에서 분석한 건데, 공격 사진 통지했다 말씀드렸고, 무얼 타격 안 할지도 알려줬다. 자, 이겁니다. 핵시설 공격하지 마라. 유전 공격하지 마라. 핵시설 타격하면은 이란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핵시설 타격할 테니까,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을 타격하게 되면 전 세계에 원유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하지 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대응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거나 하면은 우리가 더 크게 공격할 것 확정할 수도 있다. 대개 지금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목소리가 미미하죠.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란은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민간인을 타격으로 삼은 바가 없습니다. 민간인을 타격하는 것을 군사적 목표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목소리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예, 힘이 약한 강아지가 크게 짖는 그런 분위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주도권이 이란에 넘어갔다. 이란을 보복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한번 확보했다.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하겠죠. 예,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도 참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네타냐후가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크게 확인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안에서 미국이 마지막 조언을 했다. 빠져나갈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빠져나갈 명분을 충분히 축적했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게 트럼프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던져질 수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 카잔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브릭스 회의에서 그 여러 나라 정상들이 있죠. 새로 멤버가 된 국가들뿐만 아니라 향후 관심 있는 여러 나라의 국가 정상들이 와 있습니다. 한 번 더 강하게 확인을 했잖아요. 두 국가 체계로 가야 된다. 팔레스타인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 지금 이스라엘의 반대에 무릅쓰고 유엔 사무총장도 거기 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타냐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니 전쟁을 계속 선택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때까지 축적된 명분을 가지고 빠져나갈 거고, 이미 서구도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 돌아섰기 때문에 도와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늑대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될지도 몰라요. 왜? 네타냐후 선택입니다. 근데 그런 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 스푸트니크 뉴스를 보면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면밀히 협의를 했지만 모든 과정에서 가담은 하지 않아.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빌미로 삼지 마라. 자,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긴장 고조되어 있잖아요. 남쪽에서 계속 입지를 해서 자작극이든 뭐든지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미국이 취할 입장이에요. 바로 이야기하겠죠. 똑같이. 이번에 한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을 했는데 미국은 거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협의는 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말렸지만 억지로 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 여기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죠. 이란은 상응하는 대응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점은 이란이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맞으면 무조건 간다. 지상전까지 불사한다. 경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선택을 했다. 한반도 상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왜? 네타냐후도 살아야 되고 윤석열도 살아야 되잖아요. 김건희도 살아야 되고 천공도 살아야 되고. 자, 그래서 뭐 이제 확인하는 내용들을 보면 핵 관련 시설이나 유전은 공격받지 않아.
예,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공격은 해야 되니까 되게 어줍지 않은 보복 공격이 됐다. 이런 게 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보니까 이 보시죠. 이스라엘이 알려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 같은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러시아가 먼저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란에다가 공격이 있을 거라고. 이게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서 방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고 하니 러시아가 이에 대해서 지금 이란 대통령이 브릭스 미팅 때문에 러시아 카자나에 가 있잖아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행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이란을 대하는 거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대한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북한이 훨씬 살갑거든요. 대접이 달라요. 근데 한반도에서 어떤 이런 긴장 관계가 조장이 된다? 지금 우리 쪽에서 남한 쪽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정부가 김정은한테 간다. 정확하고 빠르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 러시아 무기들이 가 있잖아요. 병력도 가 있고 최소한 그거 이상으로는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거기서 미국은 어버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사일처럼. 훨씬 부담이 없죠. 정을 떼기가. 이스라엘은 미국을 지배하는 미국의 자본을 지배하는 유태인 세력이 뒤에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않잖아요. 윤석열 정부라는 게 지지율도 최악인데. 자, 이런 것들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 거의 보도가 안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란이 영국을 경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칠 수도 있다. 너희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웬고하니? 여러분 영국 우리 가끔 댓글을 보면은 이미 그런 거 눈치를 채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영국은 눈치밥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할까? 기비가 보면 밀리가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거기서 따먹을 때 그중에 일정 지분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요. 자, 몇 년 전에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활발히 됐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김정은하고 친서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영국 대사관에서 밑밥을 깔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됐다고 봤던 거예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래서 새로 한반도가 소통이 되면서 창출되는 기회에 발을 담그려고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자, 눌란드가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스탄불에서 거의 협의를 다 마쳤을 때 방해를 와서 회방을 한 사람도 직접적으로는 당시에 영국의 존슨 총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왜 이란이 화를 내느냐? 영국한테 지금 UAE하고 이란하고 사우디가 같이 브릭스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UAE하고 사우디는 미국의 동맹이었고 이란은 독립적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희한하게 빠져나감으로 해서 하늘에 붕 떴단 말이에요. UAE하고 사우디가 주변에 적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죠? 자, 그것을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중재를 해서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자, 그들의 힘이 결집이 되고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 뭐 걸프 6개국, 7개국 반대했잖아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UAE, 사우디, 그리고 이란이 모여서 브릭스에 가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해코지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갈라치기를. UAE하고 이란 사이에는 짧은 해협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거기 몇 개의 섬이 있어요. 영토 분쟁이 있어요. 그걸 건드린 것 같아요. 그게 소문은 안 났지만. 우리를 형제 국가들과 이간질을 시킨다. 너희들을 내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영국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미국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야비하게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어요. 영국은 그만큼 지금 힘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강국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이게 뭐라고 뽑았습니까? 사우디의 빈 살만이 대이스라엘에 선봉했었다. 예, 이거거든요.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보도가 나왔느냐. 사우디가 배신을 때리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순간에 이란하고 군사훈련을 같이 하면서, 오만하고 같이 하면서 브릭스 가입을 결정했죠. 자, 작년에 이미 결정은 돼 있었지만 금년이 확실하게 공식적인 멤버가 되는 거였고, 그 사이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아르헨티나는 일찍 빠졌고 안 한다고 미국으로 가서 붙은 것이고, 사우디는 긴가민가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갔다. 거기에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쭉 살펴보면은 이집트도 이번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브릭스에. 이집트의 시시도 사실은 미국과 막역한 사이예요. 근데 수뇌부는 미국과 서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예요. 미국이 수준이 낮은 나라들을 다룰 때는 항상 그렇게 다룹니다. 지도부하고 거래를 해요. 그럼 민중들은 그냥 왔다 갔다 끌려다니면서 활용만 당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는 그런 경우인데, 사우디도 그래요. 그래서 사우디가 갈등을 한 거예요. 어떡할까? 뭐 이집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사우디는 서방권에도 석유를 제법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요, 사우디는. 근데 UAE가 압박을 줬을 수는 있어요. UAE는 바로 선택을 했고, UAE가 사우디 왕세자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이집트의 경우도 그렇고 사우디의 경우도 그렇고 결국은 반이스라엘 연대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제목처럼 SNS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지도자들이 여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이 반이스라엘로 이미 강하게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시시가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내지는 왕조 국가인 사우디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그들 사우디의 여론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정권이 위험하게 된다. 난다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압박으로서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시는 댓글들을 보면은 뭐 붕괴하시고 분통하시고 뭐 이렇게 끌려가나 뭐 나의 뜻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 대해서 되게 괴리감을 느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혹 동의하셔서 그런 뜻을 표현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우디가 그 지도부는 미국과 좀 놀아놨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 민중이 그 뜻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결국 위에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저들 나라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들 중에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겠다, 탄핵시키겠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나라들, 바로 그리로 뛰쳐나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답답하면 답답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모이면, 그리고 어떤 임계치에 딱 도달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역량을 다 끌어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공감하시고 그 뜻을 주변에 전파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